매체에서 주목하는 것은 광주 지역, 우리 광주 자영업자 누가 이 실명 이 문정권 비판했다 그런 게 이게 타이틀이었단 말이냐. 그리고 광주는 현 정권의 어떤 지지 기반인데 그 있는 어떤 광주에서 커피점을 하는 어떤 사장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그 현실에 기반둬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부분이죠. 또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들이 광주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외부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어떤 이런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주 현지에서는 뭐 가족들 간에도 이제 뭐 조국 사태 겪으면서 정권 비판도 좀 하고 특히 이제 광주에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간에는 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죠.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 광주 뭐 호남 쪽을 보면 물론 뭐 저 지역은 저는 뭐 저 영남 쪽이니까 혹시 지역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볼 때 이 어떤 문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거의 한 7, 80% 계속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정책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지지가 어떤 건 굉장히 좀 이 생소한 그런 느낌을 어떤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나 호남 사람들을 개인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라보지 않고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런 어색한 느낌들이 들질 않나. 또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권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정서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정권을 비판하는 어떤 이 그때 가입된 단체가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글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광주의 어떤 장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해보자는 단체 같은데 물론 그 자체가 기반이 어떤 우파 성격은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 대안 포럼이 문제가 됐을 것 같으면 저희가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차례 뭐 강연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무슨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 내에서 큰 반향이 없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작년 말에 그 참가를 했죠. 11월 말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이루어진 겁니까? 원래 이 자영업자가 근데 그런 단체 사실 뭐 바빠서 이제 그런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사실 안 됐죠.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정권 탓이나 사회 탓하지 않고 매일 열심히 하면서 또 변화되면 변화된 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뭐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어떤 그런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떤 그 노력의 성취가 적절하게 나오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미래에는 현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더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약간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생활을 하면서라도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좀 피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단체 공동 대표라는 어떤 직함 때문에 이번 발언하고 난 뒤로는 이제 그 단체 대표다 뭐 이런 이제 공격을 계속 받은 거지요. 어떤 정치적 어떤 이 성향 어떤 의도가 있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지. 광주 자영업자가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구단체 대표다. 이제 지금 호남 대안 포럼을 구구단체라고 하게 된 유일한 근거가 5.18을 반대했다. 자, 이것이던데. 5.18 특별법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취했다. 저도 반대했습니다. 저도 그거 그러신 거죠. 예. 이제 이분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면
무조건 구구단체로 모으는. 그럼 그렇게 하는 그 좌파 진영의 사람 다 극좌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편가르기, 자신과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것을 다르다고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하거나 뭐 또는 받아들여 보려고 하는 일체의 생각 없이 적으로 몰아서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지지하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척도 있고 거기에 대해 또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가령 우리 저 배사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그 뭐 담당에서 뭐 비판하고 뭐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때는 성원 전화가 많았죠. 대부분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강주분이 이렇게 용기를 내셨느냐. 나도 저 그 경기도에서 자영업하는데 친구들한테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우리 배운천 선생님 때문에 좀 면이 섰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왜 당신이 뭐 강주 사람 대표냐, 당신 혼자만 왜 강주 사람인 척 하느냐, 이런 식의 항의 전화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전화에는 당연히 아유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전화들을 끊죠. 물론 뭐 처음부터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MBC 시선 집중 헬마우스의 보도 그때가 6월 15일인가 됐을 겁니다. 제 만민 토론회가 12일 날 있었고 13일 날 보도가 됐고 14일까지 좀 시끄러웠고 15일 날 그런데 이제 반전되는 거죠. 이게 구구단체 공동대표다, 뭐 대양 우파 세력이다. 이제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조국의 트위터를 통해서 퍼지고 또 지역에 강주 사랑방 신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양들의 그 게시글들이 올라왔죠. 근데 뭐 게시글이나 댓글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피부 타고 갔습니까? 본인만 안 보면 사실 안 보면 그러니까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네,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왜 5.18을 반대하냐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정부의 자영업 정책을 비판하는 얘기는 했지만 5.18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시면서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신문에 다 나왔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래요. 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방이랑 다 들어가서 보세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남자분이 이건 서울 말씨예요. 저희가 뭐 지역 말투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목소리도 아주 쫙 깔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구단체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분한테 똑같이 그랬거든요. 이미 언론에 다 까발려졌는데 뭔 헛소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방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찾아서 그 조국 트위터도 보게 되고 저도 사실 트위터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MBC 시선 집중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배 사장님의 어떤 자세, 이 스탠스 자체가 좀 바뀌었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당시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때 사실 좀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많이 격정 뭐 이런 게 많이 묻어나던데. 그때는 정말 저놈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은 이제 많이 감정이 순화됐습니다만 그때 저를 그 구구단체 대표로 몰아서 일베 카페 사장이라고 일베 카페 사장이 됐군요. 그 댓글들이 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직원한테도 그랬다고 합니다. 별일 없었냐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일베 카페 사장 밑에서 일하면 좋냐? 이렇게
협박 전화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 개인한테. 이건 좀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근데 조국에 대한 어떤 것은 좀 용납하기 어렵다. 뭐 조국이가 이 좌풀이 찍었다 이렇게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조국 어떤 트위터를 공격 게시를 하라. 네, 보니까 거기에 그 팔로워가 100만이 넘던데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시면 이제 조국은 이제 그 MBC 시선 집중의 그 유튜브 타이틀을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붙였는데 그 중에서도 몇 마디는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것도 좀 빼고 해서 편집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댓글들에 어떤 것들이 달리냐면 뭐 정치하고 싶어하는 저 카페 사장 가게 접고 정치하게 해줍시다 이러면서 거기에 저희 가게 이름하고 주소 심지어 지도까지 해놨습니다. 또 밑에 또 댓글 내려보면 제가 5.18 처벌법 반대 운동에 서명했다는 거기에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치고 뭐 데일리 뉴스 거기에 빨간색으로 치고 5.18 반대 빨간색으로 쳐서 누가 봐도 얼른 빨간색만 보면 이 카페 사장은 극우 맞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제 그렇게 편집한 것들이 댓글로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그대로 광주 사랑방 신문에 와서 그대로 붙더라고요. 그 조국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요구를 해왔던 거 지금도 뭐 물론 사과는 안 하겠지. 그런 것도 뭐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끈질기게 계속 그래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한 번은 우리가 뭐 잘못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세상 살다 보면 뭐 별별 인간들 다 만나는데 그러니까요. 또 뭐 자기가 또 피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좀 억울하지만은 근데 이 부분 자체를 계속 이 문제를 삼고 끈질기게 이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좀 지혜롭게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그 축창질하는 문화는 좀 근절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하시고 사회의 리더격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용납해주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니까 이게 범죄를 범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의 문화로 이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치 참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제가 이제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나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도외시되고 집단주의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세태 속에서 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 달 전 상황에서 내가 괜히 그때 나가지고 이 발표를 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발표 내용에는 전혀 후회가 없고 그 어떤 자영업자들의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 이것으로서 저는 적절하게 잘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최저임금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올리잖아요. 뭐 명분이라고 하는 게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반영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럼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 정권은. 최저임금 올려주면 우리 이제 서민들한테 그 복지를 왜 우리 자영업자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나는 9,000원 안 받고 내 능력에 8,000원 정도만 줘도 가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9,000원이 되면
나는 8,000원 정도의 생산성밖에 없어요. 그럼 이분은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에게 누가 일자리를 줄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 문제 등에 대한 지금 문정권 어떤 경제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학자나 교수나 전문가들이 많은 글을 썼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배사님께서 그 직접 이 현장에서의 어떤 실제 겪었던 어떤 경험, 겪었던 일로서 이렇게 글을 쓰니까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역시 우리가 이 현장의 힘이구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그 다고 막상 그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왜 시급 10,000원이 힘든가에 대해서 아마 피부로 느끼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정책상 하는 사람은 주로 그런 뭐 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영업자처럼 뭐 어디 가게 열어놓고 누가 뭐 푼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누가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딱 이 탁상에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 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래 이제 뭐 아직까지 집에서 설거지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본 이런 학생들이 이제 알바를 하겠다고 와요. 이런 학생들은 컵에다 얼음을 10개 담아라 하면은 10개 담는 것도 힘들어해요. 심지어. 그리고 그 몇 미리의 커피 원액을 넣어서 어떻게 섞어라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최저임금이 비교적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하면 한 달이건 2달이건 학생들에게 좀 더 여유를 주면서 그래 그냥 보고 배워라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지금 1시간 팔아서 얘 지금 시급도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가르칠 이런 형편이 못 돼버리죠. 우선 뭐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시급 알바를 뛰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위치를 좀 뭐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이고 고마운 것인지 이거를 저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만민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 댓글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너 새끼들이나 6,000원 받고 일하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도 이렇게 하죠. 들어요. 근데 정말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학교 교사 입장에서 자기들 처지만 생각하니까 시급 10,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시급 10,000원이 아니라 시급이 없어도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당장 저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그 가게에 나가서 아침에 문 열어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있지만 손님 없을 때가 3시간, 5시간씩 이어져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아예 영원인 거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예. 뭐 이것저것 또 할 일들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영업의 삶이나 시급 뭐 8,000원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생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지금 하시는 커피점은 배달이 되잖아요. 그죠? 배달해주고. 네, 문암동은 되고 이런 단양은 같은 안 지금 되고. 막걸리 집은 배달할 수도 없고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배달이 안 되면 힘들죠 요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지금 정치권들이 하는 짓을 좀 보세요. 80%를 줄 거냐, 전부 다 줄 거냐. 이거 가지고 계속 티격태격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당장 지금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고 지금 서울은 4단계면 아예 거의 저녁에는 장사 아예 못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놔두고 소비를 진작하겠다고 100%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정말 그 생각할 힘이 없는 그런 버러지로나 생각하니까 저런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거나 그 밟아도 꿈틀도 하지 않는 군뱅이로 아니까 저놈들이 저딴 식으로 지들끼리 합의를 했다가 번복했다가 저 짓을 하지. 도대체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나가는 것을 아는 놈들이냐 말이야. 사실 정말 비참하잖아요. 우리 아니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 만들어가지고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아예 손님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저희는 중간에 정말 1시간만 문 닫고 쉬고 싶어도 그 한 분 오시는 그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팔려고 문 못 닫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지금 좀 반반씩 좀 이렇게 절반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시고 나머지 또 1시부터 2시까지 절반 식사하시면 될 걸 가지고 그럼 식당들도 더 죽을 거려. 한꺼번에 안 몰리니까. 근데 기어이 12시부터 1시까지 다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을 안 받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학생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틈날 때 가서 민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 있으니까 국민을 손님으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기들 권리만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다 자기 권리 과다하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그 전남대 철학과였죠. 예. 철학과에 뭐 운동권에 좀 몸담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민주화 됐을 때 아닌가요? 86년도에 제가 86, 그렇습니까? 근데 87년 민주화 대투쟁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사회 아닙니까? 어떤 사회요? 문정권이 하는 이런 사회, 우리 시기에 국가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회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좀 말하자면 최저임금도 이렇게 올려주고 좀 평등하게 이렇게 바짝한 정부가 다 모든 기획을 다 해가지고 딱 맞춰주는 거. 물론 당시에 어떤 사회주의적 이상이나 계획 경제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뭐 당시 대학교 1, 2학년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구체화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생각이 바뀐 게 언제입니까? 뭘 해보니까 야 세상이 달라졌구나. 세상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언제 느꼈죠? 이제 그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한 뒤로 과연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계속 못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뭐 우리 관념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고 실제 어떤 뭐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 그런 걸 느끼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학원도 하고 뭐 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계속 그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원을 하다가 이제 꽤 무슨 학원 수학학원 했습니까? 뭐 이제 입시, 외국어, 컴퓨터 꽤 학원을 크게 했습니다. 뭐 노태우 정권 때까지 했는데 노태우 정부 때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모든 사회 문제의 원흉이 사교육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그로부터 떳떳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처럼 좀 더 현실적이고 어떤 시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 논리에 스스로 떳떳해 하면서 학원을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왠지 좀 스스로 이게 그 우리 교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어떤 입시 지옥에 가둬놓고 있는 하나의 그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카페 학원을 접고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 사회에 제가 좀 문제의식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 임대인을 적대시하고 또 서로 간에 근로자와 사업주를 적대시하고 뭐 프랜차이즈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를 또 갈라놓고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은 이제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업자가 그런 게 있으면 근로자도 그런 사람들, 노동자 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근데 뭐 사와 노가 있다 그러면 노는 성과 정의고 이렇게 그렇죠.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대립과 갈등 구조 여기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그 개인적인 비리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재판에서 가려주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끼친 사회적인 큰 해악은 뭐냐면 이 토착외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축창을 다시 꺼내들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를 갈라놓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결국은 일본을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 어떤 세상인데 토착외구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본과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적대적이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악의 근원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이거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닌지 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한일 축구전에서 갖는 일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인식 이것을 과대 포장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데 너무 많이 이용해 먹고 있다. 너무 사악한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어떤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끝이 안 나고 있는 거죠. 본인은 끝이 났다고 봅니까? 아니, 본인 끝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도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좀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개척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한 개인이 공격당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인이 한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본인 생활 자체가. 저는 제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평화는 저의 명예가 일정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제 아이들이 인터넷에 아빠 이름을 쳤을 때 일베 카페 사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제가 뭐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키웠던 보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묵과할 수 없고. 그럼 전쟁이 뭐 끝나지가 않겠군요, 보니까. 겨우철이 전쟁은 계속 될 것 같군요. 저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신 분들, 특히 이게 이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문화가 사라지죠. 집에 가족들은 뭐라 그럽니까? 잊혀지길 원하죠. 아빠가 막 계속 이렇게 앞에 나서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설득을 하고 있어요. 부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내도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50평생을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또는 손주가 할아버지 이름을 인터넷에 쳤을 때 그 구구단체 공동대표라고 뜨면 좋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라. 앞으로 이 커피점을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게 조금 쪽에서 사과도 안 하고 저쪽 좌파 진영에서 계속 뭐 시비 걸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길로 갈 생각도 있습니까? 뭐 예측은 못 하겠어요. 많이 가고.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막걸리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 막걸리 좋아합니다. 그래, 그럼 막걸리 한 잔 하시죠.